천년 제국이 하루아침에 비잔티움 최후의 황제 마이너스 콘스탄티노플 함락 전날 밤 황제의 마지막 기도 제1막 천년을 버텨온 제국 그 황혼의 빛.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는 곳에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서기 330년에 세운 이 도시는 무려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신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시간이 약 100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도시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망한 뒤에도 이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흉노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랍군이 포위했을 때도, 바이킹이 약탈을 시도했을 때도 콘스탄티노플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난공불락의 삼중성벽,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지키는 천의 요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국을 지키는 신의 가호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세계 최대의 성당이 있었으며 그리스 로마의 지혜와 예술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이 중세의 어둠 속에서 허우적댈 때 이 도시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빛도 결국 꺼지는 날이 옵니다. 1453년 봄이 막 시작되던 그해, 그 꺼질 듯 말 듯 깜박이던 마지막 불꽃 앞에 한 황제가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2막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그의 이름은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라이올로고스.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1405년에 태어난 그는 천년 제국의 황실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영광이 아니라 폐허의 잔해였습니다. 황제가 되었을 때 그의 제국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지중해 전역을 호령하던 비잔티움은 이제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 몇 개의 작은 영토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 안의 인구는 전성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걷어도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서유럽의 도움을 청해도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교황에게도 베네치아에게도 헝가리에게도 그는 수십 번 사절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패배가 정해진 싸움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황제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측근들이 황제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하자 콘스탄티노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이 도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죽겠다. 그는 황제이기 이전에 마지막까지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이기를 택했습니다. 제3막 젊은 술탄의 야망 메흐메드 2세. 바다 건너 오스만 제국에는 21살의 젊은 술탄이 있었습니다. 메흐메드 2세. 훗날 역사는 그에게 정복자 파티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집착했습니다. 이슬람 예언에는 언젠가 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 도시를 정복할 것이라는 말이 전해졌고 메흐메드는 그 주인공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밤이면 지도를 펼쳐놓고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5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철학과 시를 즐겼으며 전략에 있어서는 천재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술탄이 된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기 위해 해협을 가로지르는 요새를 지었고 전례 없는 크기의 대포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포병 기술자인 헝가리의 우르반을 거액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우르반은 처음에는 비잔티움 황제에게 찾아갔지만 황제에게는 그의 대가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오스만 궁정으로 갔고 메흐메드는 그가 요구하는 금액의 4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포는 길이가 8m, 포탄의 무게가 600kg에 달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무기를 운반하는 대만 소 60마리와 수백 명의 인부가 필요했습니다.
1453년 4월 초 오스만 군대가 콘스탄티노플 성벽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수는 약 8만에서 10만. 성 안의 수비군은 고작 8,000명이었습니다. 제3화 포위망이 좁혀오다. 4월 6일 우르반의 대포가 첫 발을 쏘았습니다. 그 소리는 콘스탄티노플 성 안에서도 들렸습니다. 수백 년 된 성벽이 진동했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으며 성당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시민들은 성벽으로 달려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 거대한 쇳덩어리가 성벽을 향해 날아드는 것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쌓아 올린 비잔티움의 성벽은 그 가공할 폭격에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낮에 무너진 곳은 밤 사이에 수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와 돌을 날랐고 수녀들도 바구니를 들고 잔해를 치웠습니다. 황제도 성벽 위에 올라가 직접 수리를 독려했습니다. 수비를 이끈 것은 제노바 출신의 용병 지오바니 쥐스티니안이었습니다. 탁월한 군인인 그는 약 7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자원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왔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적은 수의 수비군은 믿을 수 없는 용맹함으로 오스만 군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바다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의 대함대가 항구를 봉쇄하려 했지만 비잔티움의 쇠사슬 하나가 이를 막았습니다. 황금뿔만 입구에 쳐진 거대한 쇠사슬이 오스만 함선들의 진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메흐메드는 이를 돌파하지 못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메흐메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함선들을 육지로 끌어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배를 기름칠한 통나무 위에 올려 산을 넘어서 황금뿔만 안쪽에 내려놓는 상상도 못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바다에 오스만 함선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성 안쪽 바다에. 성 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제5막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성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정규 병사들, 제노바와 베네치아에서 온 용병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뜻밖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한 스페인 귀족은 도시가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찾아와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창과 돌을 들고 성벽에 올랐습니다. 성당의 수도사들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수리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수비군은 지쳐갔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채 수십 일을 버텼고 부상자는 늘어났으며 식량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노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성벽의 모든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지친 병사들 곁에 앉아 이름을 물었고 손을 잡아주었으며 때로는 직접 곁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수비군에게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황제가 성벽을 순찰하는데 노인 병사 하나가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저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황제는 그 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전해집니다. 제6막 도시 안의 사람들, 믿음과 절망 사이. 성벽 안, 도시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기도가 넘쳤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 오늘날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돔 아래 촛불이 수천 개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신에게 도시를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았고 귀족들은 집을 팔아 수비 자금을 내놓았습니다. 노인들은 성벽으로 가지 못하는 대신 식량을 나르고 부상자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절망은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서방에서 구원군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황이 함대를 보낸다더라. 헝가리 군이 오고 있다더라. 그러나 오는 배도 오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미 비잔티움을 포기했습니다. 내분과 이의 다툼 속에서 천년의 형제 제국이 사라져가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배 몇 척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잡혔습니다. 황제는 탈출하고 싶은 자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4월이 가고 월이 왔습니다. 포위 50일째, 60일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월 28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7막 우르반의 대포 성벽이 무너지다. 수십일의 포격 끝에 마침내 성벽 한 곳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황제와 수비군은 밤새 달려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목책을 세우고 흙을 채웠으며 사람의 몸으로 그 빈자리를 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스만 군대가 그 자리로 밀려들었지만 수비군은 또다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비잔티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5월 28일 메흐메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음날 새벽 총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그날 오스만 진영에서는 밤새 푹소리와 함성이 들렸습니다. 병사들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 3일간의 약탈을 허락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군대 전체에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제8막 함락 전날 밤 황제의 마지막 기도. 1453년 5월 28일 저녁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는 마지막으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날 이 성당에서는 특별한 예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지만 그 신학적 다툼은 수백 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마지막 밤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성직자와 라틴 성직자가 나란히 서서 기도했고 신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촛불 수천 개가 돔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황제는 눈을 감았습니다. 황금 왕관도 화려한 예복도 이날만큼은 그를 더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목격자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제가 기도를 마친 뒤 일어나 성당 안의 모든 사람들, 귀족, 병사, 성직자, 시민에게 한 사람씩 다가가 인사를 나누었다고. 그는 각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용서하오. 그리고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된 그 인사가 점점 흐느낌으로 번졌습니다. 황제도 울었고 병사들도 울었습니다. 성당 안이 온통 눈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황제는 말을 타고 성벽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밤을 성벽 위에서 보내기 위해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천년의 도시 위에 내려오는 별빛은 그날 밤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제9막 1453년 5월 29일 새벽 천년의 빛이 꺼지다. 새벽 1시 오스만 군대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선봉부대가 밀려들었습니다. 비잔티움의 수비군은 처음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물결도 막았습니다. 황제는 직접 성벽 위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작은 사고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성벽 한 곳의 작은 쪽문, 케르코포르타라는 문, 이 누군가의 실수로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이 그 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성 안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성이 뚫렸다. 그 외침이 성벽 전체에 퍼지는 순간 수비군의 대오가 흔들렸습니다. 용감한 지오바니 지스티니아니가 이때 심한 부상을 입었고 그가 성벽을 떠나자 제노바 용병들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오스만 정예부대 예니체리가 무너진 자리로 밀려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왕관을 벗었다고 전해집니다. 더 이상 황제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병사로서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병사들과 함께 성벽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황제의 최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투 중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오스만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선 뒤 황제의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신발의 독수리 문양을 보고 황제임을 알아봤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의 종소리가 멈췄습니다. 천년의 도시에 오스만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서기 1453년 5월 29일 아침 비잔티움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시작된 기원전 753년부터 헤아리면 동서 로마를 합쳐 2200여 년의 역사가 그날 아침 끝이 났습니다. 제10막 역사의 심판 비잔티움이 남긴 것.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직 피난 온 시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메흐메드는 이 도시의 유산을 존중했습니다. 학자들을 보호했고 도서관의 책들을 지켰으며 비잔티움의 지식인들이 도시를 떠나 서유럽으로 갈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빛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비잔티움 학자들이 책과 필사본을 들고 이탈리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고대 그리스의 의학과 수학과 문학이었습니다. 그 지식들이 이탈리아에 불을 붙였습니다. 피렌체에서, 로마에서, 베네치아에서 사람들이 그 오래된 지혜를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씨앗이었습니다. 비잔티움이 사라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유럽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오스만 제국이 육로, 무역로를 장악하자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대항의 시대를 열었고 콜럼버스가 바다로 나갔으며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현대 세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는 말합니다. 비잔티움이 망했기 때문에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패배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패배한 황제였지만 그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제국이었지만 그 이름은 역사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함락된 성벽이었지만 그 성벽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남아 전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쓰러지면서도 세상에 빛을 남긴 사람. 천년의 불꽃이 꺼지면서 오히려 더 큰 불을 지핀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밤, 하기야 소피아의 촛불 아래 무릎 꿇은 그 황제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든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기쁨입니다. 황제는 왕관을 버리고 병사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가 두카스 다우커즈의 기록에서